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보면 각 지명의 유래를, 그러니까 이 동네는 왜 이런 이름이 붙은 동네인지를 적어놓은 안내판을 볼 때가 있죠.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인 경우도 있고 그냥 구전으로 전해온 전설이 좀 섞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플랫폼 기업,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구글, 애플, 아마존,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건 알겠는데 이 플랫폼의 정확한 의미와 특징은 뭔지 또 설명을 하라면 잘 안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담은 책 플랫폼의 생각법 2.0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살고 계신 지역의 지명, 동네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동네 이름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가 또 담긴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특히 경제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지명의 유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네, 이런 거는 하나둘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참 좋죠. 상당히 좋죠. 예. 물론 정사도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지명 같은 경우는 야사가 약간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스토리 한번 풀기 시작하면 시간 금방 가죠. 그러니까 딱히 할 말 없을 때, 맞선 볼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제일 적당한 그런 이야기죠. 괜히 뭐 이제 할 말 없을 때 보통 쓸데없는 이야기 꺼냈다가 요즘도 이런 거 질문하나요? 저 일이 취미가 커지는. 뭡니까? 뭐 이런 거요? 취미,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 묻기 시작하면 아. 서로 좀 좋지 않은 이야기 오가죠. 새로운 주제거리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서울에 있는 왕십리 곱창 맛이죠. 이건 또 무슨 사연이 있는 이름이에요? 이 왕십리가 조선 건국과 인연이 있는 지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이제 개경, 요즘 뭐 타 방송사에서 이방원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개경이란 도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성계는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이 정몽주의 원한도 서려 있고 수많은 그 목숨을 잃은 왕씨들도 참 안타깝고 해서 뜨자 이 개경을. 그래서 천도를 계획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이제 자기의 그 뭐랄까 이 스승인 무학대사를 네. 지금의 계룡시 쪽으로 보내요. 아, 거기에 이제 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 계룡을 내려와 봤더니 이제 무학대사가 너무 터는 좋은데 너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쪽에 치우친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여기는 좀 안 좋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자 해서 지금 한강을 건넜는데 네. 지금의 왕십리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야, 여기가 바로 풍수의 명당이구나. 여기에 새 도읍을 건설하자. 왕십리에. 지금 한양돼 있는데 예. 한양도 그러니까 이름이 한양이네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지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명당이구나 해서 좋다. 여기에 이제 도성을 건설하자라고 이제 이성계에게 보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한 노인이 네. 소를 끌고 지나갔어요, 옆에요. 네. 그 노인이 이제 그 소를 탁탁 치면서 하는 말이 예끼놈아, 이 무학같이 이 멍청한 소야 좀 빨리 가지 못하냐? 예끼놈아. 무학은 난데. 내 이름은 어떻게 하지? 어허. 그래가지고 분명히 도인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보시오, 노인. 방금 하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솔직히 내가 무학대사요.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나 여기서 10리만 더 올라가면 정말 좋은 땅 있는데 여기서 왜 시간 낭비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난 갑니다. 하고 가요. 오. 요게 이제 야사에는 그 이 도선국사라고 그 통일신라 말기에 풍수를 중국에서 갖고 온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선국사의 뭐 환생이다라는 야사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이 무학대사가 네. 그래, 이 사람 말을 듣고 북쪽으로 10리만 더 가보자. 걸어갔더니 지금의 경복궁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아하. 여기가 정말 명당인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아하. 아까 그 자리에서 십리를 왕복하는 거리다 해서 왕십리. 그럼 왕십리에서 네. 경복궁까지 대략 길이가 얼마나 돼? 거리가 얼마나 돼요? 십리요. 딱 딱 십리. 십리. 그러니까 십리까지 가는 길이다 해서 왕십리라는 아. 지명이 붙었다고 하죠. 십리면 몇 킬로쯤 되죠? 요즘 단위로? 4km에서 5km 살 거예요. 4, 5킬로 정도. 네. 1시간 정도 좀 바쁘게 걸으면 걷는 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라든지 우리나라 이 지명의 유래는 이제 야사가 많거든요. 근데 예.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가 또 호랑이 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랑이 관련된 또 그 지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여기 트레킹을 가신다고 해요. 바람 쐬러. 호암산이란 산이 있거든요. 관악산 바로 남쪽에. 호암산이란 네. 산에 호압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 호압사. 직역을 예. 하면 호랑이를 누르는 절이란 말인데 요거는 유래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절 앞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유래가 이 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예. 이것도 조선 건국과 관련이 있는데 이성계가 이제 그 한양 천도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밤마다 호랑이 같은 괴수가 와가지고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짓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화가 나가지고 인부들에게 아니 지금 공사가 왜 이렇게 더뎌지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말이야. 지금 밤마다 호랑이와 같은 괴수가 나타나서 공사를 방해합니다요. 그래? 이거 큰일이구만. 했더니 여기서 또 도사가 나타나요. 슉. 이보게. 한강 건너의 남쪽에 있는 저 산을 보게. 이성계한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저 기운이 바로 호랑이 기운이네. 저 호랑이 기운을 누르지 않으면 이 경복궁의 건설은 불가능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호랑이의 기운을 누를 수 있는 절을 하나 만들게 해서 만든 이름이 호랑이의 기운을 누른다 해서 호압사거든요. 예. 근데 그 앞에 있는 관악산 있잖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예. 관악산도 이 경복궁을 만드는데 그 영향을 미쳤거든요. 무슨 영향을 줬어요? 경복궁을 짓다 보니까 이제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전이 경복궁을 모두 디자인하고 총 마스터를 했던 정도전이 한강 건너에 있는 산을 보니까 관악산이 보이는데 예. 엄청난 불기운을 느낀 거예요. 화기를. 그 정도전 이제 풍수에 좀 약간 밝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 불기운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 경복궁에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왕 다 지은 경복궁은 옮길 수가 없고 예. 저 뜨거운 화기를 뿜어내는 관악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빰빰 광화문 앞에 해치를 달자. 해치가 뭐예요? 해태. 해태. 상 있잖아요. 해태가 이제 비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에 사는 동물로 영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해태를 딱 광화문 앞에 이걸 설치하면 경복궁은 멀쩡한 것이다. 화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해태가 광화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다. 네. 그게 물을 상징하는 동물인가 보군요. 해치가 이제 그 비늘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니 건너 오려면 한강 그 넓은 걸 건너야 되는데 그 한강물을 관악산 화기가 오려면 에이. 이미 거기서 다 꺼지지 않을까요? 이왕 한양 얘기 나온 김에 네. 왜 한양인 줄 아세요? 한양. 네. 글쎄요. 이게 그 풍수지리석으로 이제 배산 임수를 할 때 이 네. 남쪽에 보통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강이 있고 예. 그러면은 그 남쪽에 하천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그 마을을 건설할 때는 양자를 붙여요. 음양할 때 양자를. 양. 그 예. 하천 이름 플러스 양자. 그래서 한강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한양이에요. 어허. 중국 심양 예. 우리 저기 소현세자 끌려갔던 것도 예. 앞에 이제 심하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쪽에 북쪽. 심하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심양이고 낙양. 예. 낙양천도에 예. 낙수라는 강이 있어요. 그 낙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낙양. 그렇군요. 이 됐습니다. 이거를 손경제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걸 알까요, 진짜?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이거 네, 뭐라고요?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양이 그런 뜻이다. 압구정동도 요즘 서울에서도 핫한 동네인데. 우리 이 기자님도 저와 비슷한 연배시니까 예전에 오렌지족이셨죠? 연배가 같다고 제가 왜 항상 오렌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일반화의 오류였네요. 네. 뭐 X세대와 오렌지족의 뭐 거의 뭐 핫플레이스였죠. 압구정동이. 예. 근데 지금 뭐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에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한명회가 갖고 있었던 개인 정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곳에서 지명이 유래했다. 근데 이게 그 압자가 네. 누를 압자가 아니라 친할 압자예요. 그다음에 그 구는 갈매기 구자고. 그러니까
저기 서해 앞바다에서 갈매기가 깍깍깍 지금 압구정동까지 날아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가끔 와요. 네, 한강 보고 있으면. 길을 잃은 애들이죠. 아, 그런가요? 그러게요. 하기야, 너 많이 올라왔다는 많이 올라와서 생각은 걔네들이요. 참 들어요.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굴까 할까 진짜. 네. 그래서 한명회가 그 수양대군의 오른팔이죠. 한명회가 만든 개인 별장이라는 걸 정자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네. 이 압구정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르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명회가 몰락을 했다. 는 건 이건 야사가 아니라 팩트예요. 네. 그 압구정이 개인 별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그 왕실 조선 왕실이 운영했던 한강변에 있던 정자들보다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에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압구정 그 정자가 좋더라. 조선 가면 한번 그 압구정 한번 가서 인증샷 찍고 와라 해. 이런 식으로. 성종이 이제 한명회의 사위잖아요. 예. 그 그런가요? 한명회는 성종의 장인어른이고 정말 무소부위의 권력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번은 중국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아 저기 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아주 멋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한번 연회를 좀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 그래서 장인어른 불러요. 한명회를. 네. 여차 2차 3차 3차 해가지고 저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한번 파티 좀 열어주시오. 그때 거절을 해요. 한명회가. 네, 바쁘다고. 여기에 성종이 격분을 합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나라의 국왕인데 국왕의 명령을 지금 어명을 거부해? 그래서 또 물어봐요. 지금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한번 파티 한번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한명회가 조건을 걸어요. 왕실에서 쓰는 그 잔치에서 쓰는 천막, 네. 기름 먹인 천막 용봉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예. 왕만 쓸 수 있어요. 천막을. 전하, 그 용봉이라는 왕이 쓰는 그 기름 먹인 천막 그거 좀 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압구정에서 파티 한번 열겠습니다. 여기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성종이 판단을 해요. 아무리 장인이지만 뭐 왕만 쓸 수 있는 저 천막을 빌려달라고 해? 못 빌려준다. 라고 하면서 명나라 사신한테는 그 양해를 구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쪽 압구정은 못 가고 다른 왕실 정자에서 우리 파티합시다. 이 분위기를 파악한 대간들 있잖아요. 네. 전하 통촉하십시오. 대간들이 드디어 왕 마음에서 한명회가 아웃됐구나 라는 걸 간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죠. 탄핵 상소. 전하 한명회를 탄핵하십시오. 전하. 바로 그래서? 탄핵을 해요. 아. 그 명분으로. 그래서 그것에 너무 억울했던 한명회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바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게 다 압구정 때문이었죠. 그 정자 좀 빌려줬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동네 아파트들은 원래는 한강이었던 땅을 메워서 지은 거라고 하니까 원래 그 정자는 그 동네는 아니었겠죠.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한 부분이 삼각형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에 압구정 정자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안에. 단지 안에. 단지 안에. 단지 안에. 조금 좀 우리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서울 어디? 얘기 많이 한 거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그럼요? 그럼 북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다 남쪽으로 가야지. 남쪽 어디로 한번 찍어볼까요? 좌표 한번 찍어주시죠. 아예 그냥 남쪽으로 제주도 같은데. 제주도 콜. 서귀포라는 지명은 진시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또 왜? 이것도 야사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서귀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방폭포 앞에 서복 기념관이라고 약간 중국풍 건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서귀포시 당국에서 아예 서귀포의 지명 유래라고 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제 그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진시황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래 살려고 고민 많이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별의별 산의 진미를 다 먹었는데 딱 쉰에 죽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점점점점점. 네. 약간 그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진시황이 내가 이 통일한 중국을 내가 다스려야지 마음이 놓인다. 이 산의 진미 가지고는 난 마음에 성이 안 찬다. 그래서 그 자기 신하 중에 서복이란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불로초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불로초를 어디서 구하나 하다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쪽에 동쪽에 있는 한 이 동방의 나라를 가면은 거기 불로초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서복이라는 친구가 국제 사기를 칩니다. 진시황한테. 폐하! 어린 남자아이 1000명, 여자아이 1000명, 그리고 선박 30척, 그리고 금은 보화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뿡 배 타고 가가지고 불로초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시황은 긴가민가 하다가 뭐 간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남녀 각각 1000명씩 애들 금은 보화 난 남는 게 금밖에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떠나요 서복이요. 네. 그래서 지금 산동반도의 연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가야죠. 가다가 어딜 갔냐면 지금의 제주도 서귀포에 도착을 해요. 예. 도착을 해가서 서귀포에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선 서귀포에 이제 불로초가 있다고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그래서 불로초를 이제 구했다라고 하는 서복이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국으로 중국으로. 예. 그래서 서쪽으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 해서 서귀포라고 서귀포 씨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서복이라는 친구가 국제 사기를 친 게 뭐냐면 예. 떠날 때부터 어린아이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을 갖고 온 것은 예. 어차피 불로초를 못 갖고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하나 건설하겠다 이거였어요, 이게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예. 원래 서귀포 스토리를 보면은 불로초를 제주도에서 이제 구한 다음에 서쪽 제주도에서 서쪽이 중국이니까 서쪽으로 돌아간 항구다. 서쪽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일본 측 주장은 뭐냐면 서복이 중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지금의 큐슈로 왔다. 아하. 그래서 큐슈에서 서복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후쿠오카 큐슈에 예. 후쿠오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가현이라고 있어요. 네. 그 온천으로 유명한 데인데 어. 사가현에 가면은 그 지금도 어마어마한 서복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은 그거거든요. 네. 산동반도 연태를 출발한 서복이 예. 서귀포 찍고 중국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빠이빠이하고 국제 사기극을 벌인 다음에 예. 지금의 큐슈에 도착해서 사가현에 여기에 자기만의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해서 그 주장대로 지금 서복 기념관을 거기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던 분들은 중국인들의 후예다라는 뜻이군요. 그 설명이 맞다면. 뭐 어차피 뭐 일본 열도에 건너간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반도와 뭐 그쪽에 그랬을 테니까.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예. 아, 그런 또 흘러오는 이야기가 있군요. 그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또 어떤 거 재밌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잠실 탄천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탄천 그 종합운동장 옆에 흐르는 그 거기 말이에요. 그렇죠. 강남 지역에서 그 자동차 그 끌려가면 견인차 거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탄천. 네, 그 동네. 예. 이 탄천이 석탄할 때 그 탄자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약간 중국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삼천갑자 동방사 가시죠. 그 오래 살았다는 그분. 그렇죠. 예. 삼천갑자를 살았기 때문에 뭐 수십만 년을 살았다. 갑자가 몇 년인데요? 60년. 60년. 60년 곱하기 3천. 네. 그러면 그러네. 한 18만 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원래 그 이 동방삭은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실제 존재했던 그 이 관리 이름인데 지금은 야사에 나오는 그 동방삭이거든요. 18년을 사니까 옥황상제가 화가 난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오래 사냐고. 그래가지고 저승사자를 보낸 거예요. 잡아오라고. 네. 그랬더니 중국에 살고 있던 동방삭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 막 도망다니다가 지금의 잠실까지 온 거예요. 네. 저승사자가 알았네. 지금 그 한반도의 잠실에 도망가서 살고 있다는 걸요. 갔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탄천에서 아니 그걸 알고 왔어야지. 몽타주 갖고 왔어야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또 저승사자도 참. 직무유기야.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가 지금의 탄천에서 이 숯을 씻었어요 이렇게요. 저승사자가 네, 물로 탄천에서 숯을 씻었다고요? 물로요. 그걸 딱 가만히 보고 있던 동방삭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인지 모른 척 신분을 숨기고 이보시오. 지금 왜 숯을 거기서 물에 씻으시오?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이 숯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흰색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방삭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너 딱 걸렸어. 잡혔다. 진짜로 그래서 그 강 이름이 탄천이 됐다고 해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이것도 탄천 측의 주장입니다. 네.
하기야 그래 이름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붙이면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네. 스토리는 나중에 만든 것 같긴 한데 진짜 다들 그럴듯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관공서에서 아예 그냥 딱 붙여놨기 때문에 뭐 재미로 한번 보는 거죠, 솔직히. 그럼 가서 그냥 똑같은 산 보고 똑같은 물 보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죠. 네. 역시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회사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회사 이야기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요. 최근에 그래서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주식을 내다 팔아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 경영학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플랫폼 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플랫폼의 생각법 2.0이라고 하는 책이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책인데요. 예, 맞습니다. 저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예, 저자가 이제 이승훈 교수님인데 예. 이제 이분이 출신이 싸이월드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셨어요. 아 예전에 그 유명했던 커뮤니티. 그렇죠. 도토리로 유명한 어쩜 페이스북보다 앞섰다고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원조 플랫폼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SK로 오셔가지고 이제 멜론이나 뭐 이런 이제 뭐 11번가 같은 뭐 대표적인 이제 음악 쇼핑 플랫폼이죠. 여러 플랫폼 회사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저자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교수님이신데 과연 플랫폼이 무엇인가, 예.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예. 이 책을 이제 쓰신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요즘 이 플랫폼 기업이 우리 일상에 워낙 많이 깊게 파고들어서 그런가요? 무슨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네, 항상 이제는 이게 걸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택시와 관련한 일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와 항상 연계돼 있고 그렇죠. 계속 논란이 생기네요. 사실 기업 규모로 보면 뭐 삼성, 현대차 이런 데가 더 클 수도 있고 한데 예. 뉴스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우리나라에선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게요. 카카오 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택시 기사들 수수료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예. 큰 반발을 샀기도 했고 국감장에서도 요즘은 재벌 총수들보다도 이런 예. 이제 플랫폼 기업 총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석을 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대기업이라는 면도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예. 여론이나 언론의 주목도를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야 뭐 우리가 많이 간접적으로는 써도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네, 예. 사실 가격을 올리는 문제나 경영진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소액주주가 화내는 일은 뭐 다른 기업에도 있기는 한데 유독 이 플랫폼 기업이 파장이 큰 이유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과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예. 일반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팔잖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이 책에서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데 한쪽 면으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데 네. 한쪽 면으로는 생산자들도 이 플랫폼의 고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면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렇죠. 근데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그 사장님들도 고객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 팔려는 그렇죠. 상인과 사려는 소비자가 둘 다 양쪽을 다 연결하는 둘 다 고객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가 일단 많고 한마디로 고객이 2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뭐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많고 예. 그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훨씬 이런 뭐 뉴스의 중심에 서기 좋은 여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양쪽 다 상대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게 여론의 주목을 더 받는 이유는 이게 그러다 양쪽이 소비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카카오 모빌리티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면 예. 뭐 예를 들면은 택시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는 거 뭐 가격이 비싸다든지 예를 들면 불쾌하다 이런 게 가능하지만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에 큰일이 났던 게 이제 기사님들이 보이콧 운동도 하시고 막 네. 비판을 하셔서 갑질한다고. 근데 그게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님뿐만 아니라 이 기사님들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는 거고 또 이 둘을 중개하다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라는 이제 규제 당국도 항상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거죠. 유권자가 관심 있는 사안이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네. 비행기를 요즘에는 예전에는 승객을 실어 날랐는데 요즘에는 해외 나가는 승객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른다고 해요. 네. 그런데 화물 실어 나르는 비용이 한 3배 정도 올랐답니다.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름값도 뭐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건 가야 할 물건은 많고 네. 비행기는 별로 없으니 뭐 당연히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여객을 그렇게 올렸으면 네, 맞습니다. 뭐 미국 가는데 돈을 2배나 더 달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확실히 일반 소비자들과 접점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화물기는 그냥 3배라고 하면 3배인 줄 알고 내고 그런다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저 거래 대상이면 항상 더 시끌시끌 말들이 있어요. 예, 어느 쪽이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 기업이 아니라 뭐 시골 장터 내지는 가까이 오면 대형마트 이것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그 공간에서 연결해 주니 그조차 다 플랫폼 아니냐 뭐 새로운 게 뭐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게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플랫폼이 되겠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거의 그렇지 않은 신년사 같은 걸 보면 아는 곳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예. 그럼 정확히 마트는 그 플랫폼 아니야라고 하면은 플랫폼의 약간 양면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플랫폼의 조건이 되는 것 중 중요한 게 예. 자기가 직접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이버는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지만 예. 네이버가 거기서 직접 물건을 팔진 않잖아요. 팔더라도 아주 미미한 규모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막 백화점도 그러네요. 그쵸. 여러 브랜드를 입점시키긴 하지만 네, 백화점이 자기들이 만든 자기 물건을 갖다가 팔지는 않죠. 그렇죠. 백화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자기가 심판 역할만 맡고 예. 선수들 입장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도록 도와야지. 예. 마트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좋은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입점을 시켜서 진열도 하고 예. 고객들이 와서 뭐 파는 것도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이제 자기가 직접 발을 딛는 거를 이제 꺼리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이커머스 시장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아마존 매출 중에서 요즘 그냥 아마존도 자기들이 직접 매입해서 파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존이 판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매출 비중 중에서 3분의 1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외부 셀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 장사를 장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자기가 직접 뛰는 걸 최소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예.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의 특징이자 룰이다. 네, 맞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설명에 딱 들어맞네요. 예를 들어 주셨듯이. 네, 그런데 페이스북도 플랫폼이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구글도 뭐 플랫폼이라고 하고. 네, 그럼 거기는 뭐와 뭐를 중개하는 장터이기에 그렇게 부릅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예. 아마존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같은 걸 이제 시장형 플랫폼, 제일 익숙하죠. 뭐 예. 이렇게 뭔가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완전 인프라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거 예. 그런 걸 인프라형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중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걸 광장형 플랫폼이라고 해요. 우리가 광장하면 뭐 광화문 광장하면 다 모이서 뭐 시끌시끌하고 그쵸. 그 안에서 와글와글하고. 예, 집회도 예. 하고 뭐 예. 거기서 뭐 자유 발언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그 의견이 돌아다니는 플랫폼이 된 건데 네. 여기도 아까 말한 규칙이 적용되는 게 페이스북 보고 요즘엔 언론이다, 페이스북도 미디어다, 언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진 않아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도 네이버가 뉴스를 만들진 않죠. 예,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장을 하면서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글도 자기가 네. 직접 뭘 콘텐츠를 만들진 않지만 중개를 하니까 예. 그런 걸 그냥 광장형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보려는 플랫폼에서도 이런 생산자 소비자가 딱 나눠져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예. 와글와글 복작복작 많이 모여 있으면 또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이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사람이 많이 복잡거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보의 생산자인 패널과 정보의 소비자인 청취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MBC 소속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부 생산자들이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예. 어쩌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는 우리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좀 더 넓혀서 MBC랑 기업 단위로 봐야 되니까 예. MBC라는 기업으로 보면 손에 잡히는 경제의 컨텐츠는 결국 MBC의 컨텐츠잖아요. MBC 제작.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산자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제 생산 기업이 되는 거죠.
콘텐츠 만드니까 이건 예, 과정에서 누구를 어떻게 쓰던 간에. 네, 제가 한 이 방송이 결국 MBC의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비되는 게 유튜브가 될 수 있겠죠. 예. 유튜브는 그 안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뭘 봤다고 하지만 그걸 유튜브 콘텐츠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생산을 하는 거고 여기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이 생산을 하더라도 그 공급자 자체가 그냥 모든 걸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뭐 지금 라디오라든지 일반 기업들은 좀 대부분. 그러니까 단순한 소비자나 생산자나 어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보는 예. 시각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에 따라 플랫폼이었던 게 왜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예. 책 읽다 보니까 생각난 게 넷플릭스가 예. 원래 OTT라는 게 이제 플랫폼으로 뜬 거잖아요. 이제 원래는 그렇죠. 이 세상에 재밌는 방송, 재밌는 콘텐츠가 거기로 다 들어가니까. 다 모여 일단. 예. 우리가 소비자 같이 모아놓을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라 그래서 자기들이 넷플릭스 왜 시작하면 왜 넷플릭스 로고 뜨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요즘은 거의 시청률의 3분의 1 이상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생산 많이 하죠. 예. 그렇게 보면 어쩌면 넷플릭스라는 곳은 플랫폼이었는데 네. 점점 그냥 일반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편의점 가도 슬슬 이제 편의점만 파는 PB 상품들 네. 늘어나고 있으면 예, 맞습니다. 이게 예전엔 유통업체였는데 이제는 생산까지 하네. 네. 그럼 그게 알게 모르게 플랫폼에서 점점 다시 일반 기업 모델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이 갖고 있는 파워를 바탕으로. 예. 그럼 그냥 IT 뭐 기술 잘하면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어찌 보면 플랫폼의 성격이 희석되는 거니까 다시 그럼 소비자들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네. 이미 갖고 있는 플랫폼의 힘이 그것을 놓지 않겠다는 이게 묘한 갈등이네요. 그게. 그렇죠. 예. 고민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저기서는 뭐 유통도 하고 실제로 플레이어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독점 논란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음. 이 플랫폼들 얘기를 할 때 예. 플랫폼에 대해서 편하기도 하지만 항상 꺼림칙한 부분이 독점 문제잖아요. 너무 힘이 세다. 그런데 실제로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계속 예를 들면 우리나라 택시 시장 9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 한 기업이 이렇게 거의 독점을 한 경우 많지 않은데 예. 그렇다 보니까 비판도 많은데 이 책에서는 플랫폼이 독점이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거 하려고 플랫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일반 기업은 그게 힘들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거의 독점을 해놔도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서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법으로 막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라면을 너희 회사가 다 만들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도 여기 들어오고 소비자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산자도 들어오면은 소비자가 많아지고 그럼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게 또 모여야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모든 라면이 한 곳에 있으면 딱 좋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플랫폼은 소비자도 독점을 선호하게 되고 플랫폼도 규모가 커져야 살아남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다 그 영역에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플랫폼 기업은 잘하면 궁극적으로는 독점 사업자가 되고 네, 못하면 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승부가 굉장히 빨리 납니다. 그리고. 별로 보람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잘해도 독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좀 딜레마네요 이게. 예, 근데 일단 좀 역설적인 게 경제학에서는 보통 독점을 안 좋은 걸로 저도 배웠는데, 예. 근데 플랫폼의 독점이란 거는 예. 독점이 되면 사실 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요즘에 불만이 예. 세상에 OTT 서비스 뭐 웨이브, 왓챠 이런 거 너무 많아지니까 네. 옛날엔 그냥 한 곳에 모아서 보는 게 OTT였는데 요즘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 모여 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모여 있으면 더 소비자도 편하다. 그게 참 역설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독점을 되긴 하는데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또 다른 숙명이 예. 독점이 되는 게 오히려 쉬운데 네. 독점이 되고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 저항도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먼저 혁신 기업의 상징이었지만 네. 요즘은 막 지탄받고 맨날 그 의회 청문회 불려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독점을 이루고 났을 때 하기야. 뭐 혼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좀 자리를 잡으니까 아마존 당했다고. 그렇죠. 예. 그런 표현이 유행어가 될 만큼. 네. 이거 뭐 다 아마존이 다 하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아마존이 다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다가도 예. 이거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지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점 기업, 플랫폼 기업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예. 착한 독점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야, 그런 모순 형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예. 선량한 독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독점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치 중력에 끌리듯이 예.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빼고는 SNS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떡하냐. 네.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주요 참가자가 생산자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착취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좋은 조건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참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착취라고 표현하지만 중간에 수수료 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사실 수수료를 벌려고 포털 사업,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난한 아마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실제로 예. 기업 규모에 비하면 이익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기업 규모에 비하면. 그 그러니까- 매출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수익이 나는 걸 줄이면서 몸집을 불려야 되지. 만약에 아마존이 이때부터 수수료를 막 올리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셀러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제가 들어오고 그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익을 최소화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런 플랫폼 기업들 보면 굉장히 막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하고 예. 맨날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우린 연결을 만드는 회사라고 자꾸 주장하고 구글은 뭐 지식 생산자들이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하고 네. 아마존은 고객 최선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사실 물건 열심히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물건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자기들은 그런 가치를 자꾸 추구해야 독점에 대해 비판을 안 비판을 받는다. 덜 받으니까. 네. 우리는 돈벌 기업이 아니다. 너희들이 연결을 주도한 기업이다. 그 연결 뭐하러 하시지도 했겠어요. 결국 돈 벌려고. 그렇죠. 근데 또 돈을 벌면 또 안 되니까 돈을 최소한으로 벌어야 되고. 야. 그래서 자꾸 보면 뭐 연구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고 그게 물론 자기들이 앞서가려고도 한 거겠지만 그게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후발 스타트업들에게 지원도 하고 기금도 내놓고 예. 물론 뭐 환경 운동에도 기부하고 자꾸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참 역설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막 이쁜 캐릭터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네, 욕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려면은 욕 캐릭터를 먹으면 만들어야 욕 먹으면 끝이니까. 예, 야, 이게 참 근본적으로 태생이 모순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연결을 편리하게 해서 안 살 사람도 사게 하고 못 팔 사람도 팔게 하는 거 자체는 매우 좋은데 네,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죠. 그럴 때 그럼 욕심을 안 부려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개인 회사거나 무슨 재단이면 뭐 그냥 이렇게 하죠. 뭐 하면 되지만 그렇죠. 이게 주식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주들은 내가 주가가 30만 원일 때 주식을 샀다면 35만 원, 40만 원 되기를 바라서 사는 거고 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주주들이 주인인 회사인데 돈을 벌지 않으려고 하는 건 배임이고 네. 그럴 거면 무슨 재단법인하지 왜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플랫폼들이 역설적이 점점 이렇게 되니까 예. 예, 사회적 지탄도 있고 그러니까 막 외부 위원회 같은 데다가 자기들의 가이드라인을 맡기고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러거든요. 예. 그러게 막 기금도 내놓고 수익도 줄이니까 점점 뭔가 사회의 일부가 되어가는 기업인데 뭔가 네. 사회단체, 사회기구가 되어가는 게 좀 플랫폼의 역설이다. 예. 확실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보는 관점이랑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변화가 계속될 거고 사회가 좀 이 플랫폼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지를 기업인데 예, 기업은 또 아니기도 하고 기업만이지는 않고 그렇죠. 정부와 기업 그 공공기관 사이 어딘가에 있는 특이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플랫폼의 정답입니다 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다는 거죠. 다들 같은 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다 똑같이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 가지고요. 야, 어떻게 풀릴까요?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플랫폼의 생각법 2.0 함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다시 들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